자, 그럼 우리 이제 농사도 못죠.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손가락 빨고 있냐? 아니죠. 야만을 어마무시하게 완성시키죠. 초지능 야만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 초지능 야만을 할 수 있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제 미사리 같은 데가 그죠. 미사리가 한 5, 6천 년 전이죠. 그 미사리 5, 6천 년 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우리랑 가까운 시기예요. 그러면 저기 뭐 한강수계라는 게 저 영월 정선에서 시작해서 원주쯤 되면 큰 제천 원주면 강물이 커지고 원주가 되면 이제 뭐 두물머리에서 강물 막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천쯤으로 내려왔다가 이천에서 미사리면 비슷하지. 거기는 이천 광주 미사리는 하남 여기는 중간이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이제 파주 김포벌이고 그 다음에 가면은 바닷가 도서 강화도라든지 이런 도서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포트폴리오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서로 교환을 해서 서로 보완이 돼서 사냥어로 채집이지만 소통이 되고 교환이 되고 교감이 되고 서로 다른 종교 믿는 거를 뭐 바다 쪽에서는 용왕 믿을 거고 여기서 산신 믿을 거고 그걸 용납을 하고 서로 이렇게 어울리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포트폴리오가 형성이 돼가지고 사냥어로 채집이지만 인구 밀도가 높아지죠. 그런 일, 그러니까 초지능 야만을 한 거예요. 초지능 사냥어로 채집을 한 거예요. 사고체를. 헌팅, 게더링, 피싱을.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울산 반구대 유적입니다. 저게 한 8, 9천 년 되겠다고 추정이 되는 건데요. 저 암각화를 보고 있으면 고래 사냥에 대한 모든 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고래가 몇 톤짜리야? 수십 톤짜리 고래들이에요. 뭐 귀신고래, 무슨 뭐 북태평양 수염고래, 무슨 고래, 무슨 고래. 이 고래가 그냥 디글디글해 저기에. 고래 사냥에 대한. 카누에 남자가 한 뭐 10서너 명이 타고 또 밧줄 사리는 사람 있고 창잡이 있고 그 다음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서는 안 쓰는 거 여기 부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물개 가죽 같은 걸로 이렇게 큰 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지푸라기 같은 거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다 줄을 묶어 놓으면 그 큰 고래 잡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보트가 뒤집히니까 고래가 깔아앉으면. 근데 이거는 작살 박힌 고래가 끌고 다니면은 바다로 내려가려 그러면 얘가 못 내려가게 튜브가 막잖아. 튜브를 여러 개를 그렇게 고래 몸에 박아 놓으면 고래가 못 내려간단 말이에요, 바다로. 힘이 빠져서.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그 꼬리 부분을 그 신경과 동맥이 가는 데를 치죠. 그러면 이제 고래가 하반신 마비가 돼서 힘을 못 써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럼 그 한 20톤짜리를 갖고 들어왔어. 그러면 그냥 온 부족이 한 3, 4개월 동안 단백질 공급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고기나 이런 육고기랑 같아가지고 염장을 하거나 건조를 시키면 육포가 되고 염장을 하면 베이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장이 되는 거거든. 그 스토리가 이 벽화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왼쪽 같으면 이게 귀신고래인가 뭔가 그러는데 얘는 이제 어떤 고래냐면 새끼를 등에 업고서 다니면서 키운다 그래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왼쪽 그림이. 아무튼 그래서 이 고래 아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이에요. 저는 이게 부구라고 생각을 해요. 저기 가운데 아래 그림. 아래에 있는데 가운데 그림. 저게 이제 이렇게 뭐 둥그렇게 반월형으로 돼서 이렇게 점점 쳐주면 이게 저게 배예요. 카누예요. 부구, 작살 던져서 부구에 묶어 놓은 거라고. 고래가 못 들어가죠, 바닷속으로. 그러면 저런 밧줄을 만들었겠죠. 그 노하우거든요, 밧줄. 그럼 그 밧줄은 마 종류였을 거예요. 야생마. 경남 해안 지역에서 자라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저거. 저게 유럽보다 한 7,000년, 8,000년 앞선 거예요. 유럽은 저런 대형 고래 잡은 게요. 19세기인가 18세기예요, 유럽은. 그전엔 대형 고래를 안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돌고래만 잡았어요. 일본도 고래잡이 축제 하면은 돌고래, 몰아서 돌고래 잡잖아. 저 대형 고래 10톤, 20톤짜리를 8, 9천 년 전에 배 몰고 나가서 목숨 걸고 잡는. 뭐 거의 초지능 야만의 완결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그 토글 하푼도 이게 제가 가끔 전에도 한 2번 말씀드렸는데 토글 하푼도 아마 한반도에서 개발됐을 거다. 저는 활도 한반도에서 개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필요가 발명을 나니까. 토글 하푼은 어떤 거냐면 저런 대형 고래는요 지방층이 한 20cm쯤 됩니다. 30cm. 그러면 일반 작살로 찌르면 고래가 몸부림치면 작살이 빠지잖아. 근데 저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일반 작살은 작살봉에 밧줄이 잡혀 있는 거예요. 저건 그게 아니라 작살봉은 끼우는 방식이고 저 날에 구멍을 뚫어서 저 구멍에다 밧줄을 맨 거예요. 날에. 그러면 작살을 던져서 작살이 박혔어. 제가 이제 몸부림을 치면 봉은 날아가고 작살 날만 남는데 저 작살 날은 지방층 아래까지 박혀 있거든. 몸부림을 치면 제가 누워요. 지방층 아래서. 안 빠져나오지. 밧줄은 밖에 연결돼 있고. 저거는 대형 고래를 잡기 위한 무기인데 저게 이제 주로 많이 출토가 된 데가 일본에서부터 알루샨 열도라 그러나 일본 열도 끝나고 이제 알래스카까지 이어지는 거기서 많이 출토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6,000년 전쯤에 5, 6,000년 전에 발명됐다라 그러는데 우리는 저게 잘 보존이 안 되거든요. 날씨가. 우리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참고로 울산에서 발견된 사슴뼈로 만든 작살날은 저거를 식별할 수가 없이 그 앞부분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증거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저런 정도의 뭐 수십 톤짜리 고래를 8,000년 전에 카누 타고 잡으러 나갔다는 얘기는 뭐냐. 아마 착탈식 작살. 그러니까 봉이 빠져버리는 작살. 그 얘기는 뭐냐면 밧줄을 작살날에 달아야죠. 그러니까 날밧줄 작살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날에 밧줄을 다는 날밧줄 작살. 저거가 아마 한국에서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야만이라고 다 같은 야만이 아니다. 우리가 25,000년 전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땅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는데 그러려면 이게 눈썰미가 좋아야 되고 일머리라 그러죠. 우리가 상황을 보고 이 일 다음에 이 일 해야 되고 이 일 해야 되고 이 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잔대가리라고 불리는데 이게 영어로는 응용력, 창의력이에요. resourcefulness예요. 이거 없어 그럼 이걸로 해요. 벤치 없어 그러면 뭐 장도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넣고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기본적인 응용력, 창의력. 그 다음에 소통, 협동, 분업, 거래, 교환. 이걸 하냐 못하냐. 예를 들어서 태백산맥에서 사는 2개의 집단이 있는데 한 집단은 강 타고 내려가면서 중간에 제천이나 원주에서 만나는 집단과도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이천 사남에서 만나는 집단과도 얘기가 되고 더 내려가서 파주 김포에서 만나는 집단과도 얘기가 되고 강화에서 만나는 집단과도 얘기가 된다. 그러면 집단, 태백에 사는 집단 중에 그렇게 사통팔달인 집단은 자기끼리만 딱 모여서 사는 집단보다 훨씬 더 번영하고 훨씬 더 잘 살아남죠. 물건 바꿔가면서 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 등산 좋아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산하를 보면 보통 이제 종교적인 그런 에너지를 확 자극하는 게 사막이라 그러는데 사막에서 자극받는 그런 종교적 에너지와 다른 종교적 에너지를 자극해요. 우리나라 산하가. 산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은 뭐 종교적 에너지라는 게 잘은 몰라도 참 신비롭다. 혹은 인생 이렇게 한 인생 살다 가는 거구나. 내가 살면서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여유를 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종류의 공간에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야만이라고요. 초지능 야만이에요. 근데 초지능 야만은 뭐겠어요?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방식이죠. 이게. 예를 들면 한국인들 이렇게 일반적인 특징이 약간 얼굴이 환한 것 같고 무슨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한 의외로 배려심도 있더라. 뭐 이런 그 외국인들의 평이 많잖아요. 제가 봐도 여행 다니는 데서 보면 얼굴이 긴장돼 있어, 한국인들은. 그리고 약간 화난 것 같아. 해볼 척하지가 않아. 저는 그런 데서 왔다고 봐요.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25,000년짜리 백그라운드에서. 관찰해야 되고, 응용해야 되고, 머리를 쥐어 짜내야 돼. 소통해야 되고, 협업해야 되고, 분업해야 되고, 거래하고, 교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 그런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땅에 들어와서 살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 조상 세대들이. 저는 얼마 전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에이사 레이더, 그 참 최첨단 레이더죠. 그걸 스스로 갖추고 있냐, 안 갖추고 있냐에 따라서 격이 확 나눠지는데,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가 좀 약해서 그렇지, 저 소프트웨어 강화되면 미국 거의 따라갈 겁니다. 하드웨어적 칩 성능 이런 건 따라가니까. 이게 성공이 가능한 거냐, 안 가능한 거냐, 이런 것들서부터 해서 주변에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책만 봤습니다. 벤 땅에 헤딩하듯이 그 시뮬레이터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보고, 아,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저 엔지니어분한테 굉장히 신뢰되는 말인지 몰라도, 왜 작살 봉에 밧줄을 달죠? 이거 날에다가 말이에요.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밧줄 달으면 던져서 꼽히고 나서 몸부림칠 때 봉은 떨어져 나가지만, 이 날은 그 기름층 아래서 들어있으면서 누워갖고 얘 안 빠져나올 것 같은데? 라고 말했던 우리 조상의 어떤 아저씨랑 뭐가 다르냐고. 우리 저기 한화 엔지니어 분 보면서 날밧줄 만들었던 우리 조상 아저씨랑 아마 그 그림자가 이렇게 오버랩 돼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초지능 야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굉장히 그 내숭 없고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태도. 저는 한국인한테 분명히 그런 기질이 있다고 여러 번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75톤짜리 누리호 엔진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죠. 뭐 안 도와주는 영역이죠. 금지돼 있으니까. 이미 그 경지에 도달한 나라만 하게 돼 있는 그런 거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네. 2016년 5월 3일 날 저희가 처음으로 75톤급 엔진 시험을 1.5주 동안 진행했었습니다. 그동안 연소 불안정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들 모두 해결하고 또 엔진 시퀀스를 해결한 다음에 처음으로 75톤 엔진을 저희가 불 붙인 날인데요. 누리호 엔진 개발진에게 1.5초는 불꽃 같은 시간이었다. 점화에 성공했다는 것은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의 시동을 걸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렵사리 개발한 첫 액체 엔진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설비가 국내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초기에 시험 설비가 없어서 우리가 만든 75톤급 엔진 연소기를 러시아, 유럽, 미국 등에 시험을 요청했었는데 비용적인 거나 기간 그리고 시험 기술의 유출 등의 이유로 사실 저희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성능을 검증하는 건 역시 엔진 개발의 원천 기술이다. 예, 제한된 인력, 제한된 시간,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안 해보던 최첨단의 일을, 뭐 지금 저희가 최첨단 상태에 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스페이스X 수준에 가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일본 수준에 가 있는 건 아니지만, 최첨단의 일을 굉장히 제한된 여건 속에서 맨 땅에 헤딩해서 바닥서부터 해나가잖아. 저는 저게 초지능이 야만에서 길러졌던 그 긍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죠. 위성도 그래요. 예. 위성이 문제가 뭐냐면요. 태양열을 받는 쪽은
영상 180도가 되고요. 태양열 안 받는 쪽은 영하 150도에 돼요. 왜냐면 저게 우주 공간이라는 게 거대한 초강력 보온병이야. 진공이니까. 열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데, 진공이니까. 거기다가 내부에 배터리를 갖고 있는데 배터리를 사용하면 배터리 발열이 생겨. 그건 또 밖으로 방출해 줘야 돼. 그러니까 저게 제대로 된 그 규모 있는 위성을 만든다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저거 지금 가서 그 위성 중에서 거의 굉장히 지능적 기능을 하는 저 사 위성을 만들었잖아요. 요번에 올라간 게 사 위성 아니에요. 지표면에다 레이더 때려서 레이더 반사파 받아가지고 지표면에 있는 그 건물이나 물체의 높낮이, 입체적 형상을 그려내는 위성.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샥샥샥샥 돌거든, 지구를. 그러면 레이더파 때려서 반사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자기는 이만큼 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 텐데? 그런 아주 고난도의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레이더 때려놓고 그게 반사되어서 올 때 자기는 요만큼 가 있다니까. 그럼 레이더를 뭐 비스듬하게 때려서 거기까지 자기가 받을 장소에서 튕겨나오게끔 어떻게 하고 거기서 이상한 데로 튕겨나오는 건 또 어떻게 해석하고 복잡한 수학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도를 전자를 고정되어 있는 레이더의 형상에서 전파를 쏘는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해 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레이더 형상에서 전파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그게 능동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A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레이더의 소자 자체 하드웨어적으로는 각도가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발신되는 레이더 전자파는 그 뻗어나가는 각도가 자유자재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동자는 앞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데 시야는 자유자재로 조정되는 이런 초지능 사팔뜨기지. 초강력 사팔뜨기.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우리 7000년의 그 늦어진 시간이 아주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숭, 또 금기, 거침없는 태도로 방법론과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문화라고 봐요. 이 방법론과 프로세스가 적용되는 분야는 연구개발, 생산, 홍보, 판매, 후속 지원 다 이게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와 과제를 설정하고 도전하고 성공시키는 역량으로 나타나죠. 다시 말하자면 유라시아 대륙에서 주곡 농사라는 문명에 가장 늦게 진입한 민족이 현대 문명의 핵심 코드,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연구 개발을 하고 그것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판매해내고 그걸 후속 지원하고 이 프로세스, 이 방법론을 구상해서 잡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핵심 코드를 획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래잡이에서 우주 개발까지 그 빅점프가 나온 거지. 이때 그 울산 방구대에서 있던 아저씨들이 되게 어떻게 고래 잡았겠나 보여주는 게 이건데, 이건 이 동남아 쪽에서 근데 저기서 이제 끝장면은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부구 없이 여러 척의 보트가 여러 개 작살 박아 넣어가지고 그 보트들이 부구 역할을 하는. 근데 저거보다 이제 저거는 그래도 한 뭐 18, 9m짜리 밖에 안 되니까 좀 그 정도 사이즈니까 저렇게 되는데 저거보다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보트가 뒤집히잖아요. 끌고 들어가 버리죠. 고래가 힘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구를 보트에서 지탱을 하는 게 아니라 부구에다가 밧줄을 매서 부구가 그 고래의 움직임을 제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보다 좀 더 발전한 거예요. 한 8000년 전에. 좀 더 큰 고래. 뭐 3, 40톤 이상 되는 고래. 뭐 북방 수염고래 뭐 이런 것까지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잡고 그랬다고요. 대단한 겁니다. 예. 대단한 아주 초지능 야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과 중국을 저는 비교를 해보면 중국은 3,500년 무한지배, 무한폭력, 무한착취 블랙홀의 나라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7,000년 초지능 야만으로 단련이 된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깊게 알고 그러면서 동시에 외부 세계를 깊게 알면 어떤 위기도 우리가 헤쳐갈 수 있다. 우리한테는 그런 종류의 그 기본적인 뭔가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